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권익진의 절세전략연구소입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신고 서류도 냈고 상속세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했습니다. A씨는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무서에서 A씨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국세청은 2025년부터 상속, 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오마빌딩에서 아파트 등 주거용 주택까지 확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세무조사 대상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세무조사를 예상하지 못한 채 상속세 신고를 엉성하게 한 사람이 나중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5편에서는 상속세 세무조사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어떤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지, 조사 통지가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준비해둬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오늘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숫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상속세 신고 건수는 수만 건에 달합니다. 그중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는 비율은 전체 신고 건수의 일부이지만 문제는 조사를 받는 경우의 추징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정기 세무조사입니다. 이것은 신고 성실도에 대한 전산 분석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무작위 추출 방식도 활용되는 이유로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했더라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정기 세무조사입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들어온 경우에 시행되며 사전 통지 없이 즉각 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반 세금과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됩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이 발생하고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무섭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즉, 10년 전에 신고했던 사항도 지금 당장 세무서의 맘먹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고할 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고가 세무조사 대상에 들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속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드는 주요 사유를 7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사유는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 시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추정한 시가와 신고 가액의 차이가 5억 원 이상이거나 10% 이상인 경우에 소급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되며 그 대상은 2025년부터는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까지 확대됐습니다. 만일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 시가로 신고하신다면 이 기준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와 차명 계좌, 차명재산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최소 10년치를 검토해서 사망 전에 자기 돈을 인출하거나 가족 계좌에 돈을 이체한 기록이 있으면 상속재산 은닉 의혹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사유는 사전 증여재산의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걸 빠뜨리면 즉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유로는 상속세 납부 후 상속인의 재산 변동이 큰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신고 후 몇 달 안에 갑자기 상속인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인의 자녀 명의로 큰 금액이 이동하면 국세청이 관심을 끌게 됩니다. 다섯 번째 사유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과도하게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빼는데 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진짜 갚아야 할 빚인지 아닌지 그 진위를 국세청이 확인합니다. 가족 간에 작성한 허위 채용증을 이용해 채무를 부풀리는 경우가 적발되면 바로 조상의 대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사유로는 피상속인이 사전에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상속인에게 대출을 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그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소명이 안 되면 그 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마지막 사유로는 인공지능을 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AI를 활용해 과거 세금 신고서와 유사 업종 세무조사 내용을
텍스트 마이닝 방식으로 분석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탈세 위험이 있는 납세자를 보다 과학적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 국세청이 보낸 세무조사 통지서가 왔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을 순서대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 개시 15일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됩니다. 이때 통지서에는 조사 목적, 조사 범위, 제출 서류 등이 명시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해서 세무서가 어느 부분에 의심을 두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조사의 목적, 조사 범위, 필요 서류 등이 통지서에 명시되므로 통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하셨다면 통지서를 받은 직후에 바로 세무사 또는 조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상속세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소득세 조사보다 훨씬 복잡하고 조사 과정에서 달라지는 세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 불필요한 추징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문가를 선임하셨다면 다음 순서로 세무조사 통지서에 명시된 서류만 내는 게 아니라 조사 대상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평가서가 있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세무조사관이 감정평가서가 첨부된 신고서를 더 신뢰하는 이유는 감정평가서가 법령에 근거한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20일 이내에 조사 내용과 결정에 대해 세무서가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결정의 사유 등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질문에는 전문가와 함께 가급적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즉석에서 답하기 힘들거나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가 모범 답안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일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조세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가 나온 후 세무서의 과세 예고 통지에 대한 불복 절차는 우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다면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불복하셔야 합니다. 이 불복 기한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 다툴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세무조사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신고 후 몇 달 안에 나오기도 하고 몇 년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마치셨다면 지금 당장 이 서류들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부동산 관련 서류들입니다. 우선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되는 감정평가서를 준비해 두시고, 피상속인이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상속 부동산의 임대 수익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등이 준비되면 유리합니다. 둘째, 금융 관련 서류들입니다. 재산 이동의 추적에 대한 소명 자료인 피상속인의 최소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이 필요합니다. 사전 증여액에 대한 합산 및 검증에 필요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관련 서류, 피상속인의 채무의 실제성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내지 금전 소유대차 계약서, 상속인의 재산 변동 내역을 소명할 수 있는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세금과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상속세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속세 신고서 4번,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의 증빙 자료인 국세 납부 확인서, 과세 표준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이 증빙이 되는 감정평가 수수료 청구서 내지 영수증, 사전 증여 합산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이전 증여세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속과 관련된 서류들로서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유언장, 상속협의서, 피상속인 사망 전 재산 처분 관련 서류, 장례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세 결정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국세청은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언제든 다시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류들은 상속 후 부과 제척기간인 최소 10년간은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평가서는 세무조사 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으니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세무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평가서로 시가를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상속세 완전전목 시리즈에서 계속 강조한 내용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공인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이 소급 감정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다시 산정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두 번째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진행한 사전 증여 내역을 빠짐없이 합산하는 방법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 및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자에게 한 증여를 빠짐없이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을 누락시키는 것이 세무조사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 금융거래 내역을 사전에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금융거래 내역을 사망일로부터 최소 10년 전 내역까지 들여다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출금한 금액 중 소명되지 않는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부모님 계좌에서 큰 금액의 이체나 출금 시에는 그 용도와 증빙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완전전복 시리즈 제5편,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속세 부과 제척 기한은 10년입니다. 단, 무신고 내지 부정행위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둘째,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상속재산의 누락, 그리고 사전 증여 금액의 미합산이 세무조사의 주요 원인입니다. 셋째, 세무조사 통지가 오면 즉시 전문가를 선임하고 요청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넷째,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 불복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십시오. 다섯째, 상속세 관련 서류는 상속 후 최소 10년간 보관하고 감정평가서를 가장 먼저 챙기세요. 여섯째, 세무조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의 핵심은 감정평가 진행, 사전 증여의 합산 신고, 피상속인의 사망 전 금융거래 내역 정리 3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5편까지 보셨다면 상속세의 공제구조, 감정평가, 전략선택, 세무조사 대비까지 모든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식을 실제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산 유형별, 가족 구성별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이어질 시리즈 6편에서는 상속세 완전정복 시리즈의 실전 총정리를 다룰 예정입니다. 아파트, 꼬마빌딩, 토지, 상가 등 자산 유형별 최적의 상속 전략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문제를 최대화하는 시나리오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